콧물이나 닦을 나이에 장가를 가다니. 저 신부가 불쌍하지 뭐야. 눈 내리는 봄날 10살 꼬마 신랑과 20살 신부의 기막힌 혼례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웃던 그날 밤 신방 문이 닫히자 집안을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철부지인 줄 알았던 꼬마 신랑이 수개월간 혼자 감당해온 목숨을 건 계획.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조선야담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늦봄인데도 한방눈이 내리는 기이한 날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천석지기 박대감 댁 앞마당에는 화려한 혼례청이 차려져 있었지요. 붉은 비단 장막이 하얀 눈과 대조를 이루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지붕 위에도 마당에도 혼례상 위에도 눈은 쉬지 않고 내려앉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신랑 얼굴 좀 봐. 아직 코도 제대로 못 닦을 나이에 장가를 간다네. 그러게 10살짜리가 무슨 혼례야. 신부가 불쌍하지 뭐야. 웃음 섞인 수근거림이 마당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혼례청 한 구석 황씨 부인이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후처였지요.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차려 입은 황씨 부인은 혼례청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봄날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눈처럼 차가운 미소였지요. 바람이 불어와 붉은 비단 장막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흰 눈은 계속 내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가마 하나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내려놓자 발 하나가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20살 신부 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족두리가 무거워 목덜미가 뻐근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슴 속에 쌓인 막막함이었지요. 서윤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린 동생이 셋이었지요. 어머니의 약값과 동생들의 끼니를 위해 서윤은 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팔려가듯 시집을 오는 것이라는 걸 서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지요. 그때 맞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사모관대를 쓴 꼬마가 하인의 손에 이끌려 나오고 있었지요. 사모가 자꾸만 앞으로 흘러내려 눈을 찌르자 꼬마는 짜증이 난 듯 손으로 사모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발이 혼례복 자락에 걸려 비틀거렸지요. 곁에 있던 하인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신랑이로구나. 서윤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를까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뺨 위로 하나, 둘 내려앉았지요. 신혼의 설렘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철부지 아이를 키우러 온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만이 가슴 속에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눈은 계속 내렸고 서윤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맞절을 올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어른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절하시오. 서윤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려는데 건너편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서윤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지요. 이준이 그 자리에 드러 누워 있었습니다. 배고파. 밥 먹고 하면 안 돼. 10살짜리 꼬마 신랑이 혼례상 앞에 대자로 누운 채 투덜거렸습니다. 사모는 이미 옆으로 굴러가 있었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담장 너머 사람들까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잡았지요. 주관 어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도련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이준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주는 팔다리에 힘을 풀고 늘어졌지요. 들어올리면 다시 주저앉고 세워놓으면 다시 기울어졌습니다. 황씨 부인이 황급히 이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준아, 어서 일어나거라. 어미가 맛있는 것 사줄게. 황씨 부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이준이 억지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꼬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물을 집어들고 머리에 대충 얹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웃지 않았습니다. 황씨 부인이 이준을 일으키던 그 순간 서유는 황씨 부인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정한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서유는 그 눈빛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이윽고 혼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마당에는 눈만 남았습니다. 밟힌 눈 위에 다시 새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서유는 빈 혼례청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슴 속에는 막막함과 함께 까닭 모를 불안감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봄눈은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족두리를 벗고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이주는 벌써 이불 위에 드러누워 뒹굴며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혼례를 치른 탓에 눈꺼풀이 무거운 모양이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황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소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꿀빛이 도는 약과가 수북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지요. 귀한 꿀약과입니다. 첫날 밤을 맞이한 두 분을 위해 제가 친히 장만했습니다. 꼭 드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황씨 부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자 황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소반을 방 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이준아, 너도 먹어라. 달콤하단다. 이불 위에 누워있던 이준이 몸을 일으키며 약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코를 한 번 킁킁거렸지요. 황씨 부인이 방문을 닫고 나가자 이준은 다시 이불 위에 풀썩 드러누웠습니다. 서유는 소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꿀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요. 이것도 시집살이의 시작이겠지. 서윤이 체념한 듯 손을 뻗어 약과를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락. 방 구석 어둠 속에서 조그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굶주린 쥐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쥐는 서윤보다 먼저 소반 곁으로 달려가 약과 부스러기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놀라 쥐를 쫓으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과를 핥던 쥐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쥐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을 미친 듯이 굴렀지요.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쥐는 고통스럽게 사지를 비틀더니 이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불 위에 늘어져 있던 이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사이 이준은 재빠른 발걸음으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까지 단단히 닫아 걸었지요. 덜컥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은 굽었던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훌쩍이던 콧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자 장난기 어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준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쥐를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낮게 툭 내뱉었습니다. 저 놈은 초저녁부터 방구석을 긁어대던 놈이야. 단내를 맡고 제 무덤인 줄도 모르고 달려왔군. 서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이준의 목소리는 10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침착하고 싸늘했지요. 이준의 눈빛은 선하고 또렷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떨리는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색시, 놀라지 마라. 서윤이 덜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게 대체. 이준이 죽은 쥐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봤지?
저게 너와 내가 먹을 것이었다.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달콤한 꿀향기가 여전히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향기는 조금도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첫 딸기 울고 동이 트자 서윤은 잠결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집온 며느리 하루는 이렇게 일찍 시작되는 법이었지요. 서윤은 조용히 신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시아버님의 탕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마련하는 동안 손끝이 시려왔지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무렵에야 겨우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서윤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빨래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물가로 향하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씨 부인의 신복 몸종 갑분이었습니다. 갑분은 서윤보다 나이가 10살은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입술이 얇았지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처음부터 달갑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안으로 빨래를 다 마치라 하셨습니다. 새 댁은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시며 제게 마님을 잘 살펴보라 이르셨지요. 갑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서윤을 훑어보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지만 멀리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동설한 우물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담그자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밀려왔지요. 참아야 한다. 이것도 시집살이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빨래를 하자 손등이 붉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언손을 호호 불며 다시 빨래를 시작하려는데 마당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색시야, 나랑 놀자. 이준이었습니다. 클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이준은 빨래통 주위를 빙빙 돌며 소리쳤습니다. 빨래 그만하고 나 어줘. 나 지루해 죽겠어. 서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만 마저 하고 놀아드리겠습니다. 싫어. 지금 당장. 이준이 발을 동동 구르며 떼를 썼습니다. 갑분이 인상을 쓰며 달려왔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이 갑자기 갑분의 발등 위로 올라서더니 있는 힘껏 밟고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갑분이 비명을 지르며 발을 감쌌습니다. 이준은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아차, 미끄러워서 그만. 갑분아, 미안해. 그러나 이준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갑분이 절뚝거리며 자리를 피하자 이준이 서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빨래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러다 발이 시려우면 들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서윤이 놀라 이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준은 이미 시치미를 뚝 떼고 마당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서윤은 빨갛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가슴 한편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봄눈이 녹은 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온기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뿐에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잠깐 허리를 펴거나 손을 호호 불기라도 하면 어느새 곁에 나타나 트집을 잡았지요. 새댁이 벌써 나태해지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도 서윤은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다 피부가 터서 실핏줄이 비쳤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빨래를 이어갔습니다. 갑부는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담장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이주는 가뿐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서윤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색시야, 나 심심해. 업어줘. 이준이 서윤의 등 뒤에 달라붙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젖은 손으로 이준을 등에 업으려는데 가뿐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어서 오시지요. 싫어. 나 색시랑 있을 거야. 이준이 서윤의 등에 찰싹 달라붙으며 버텼습니다. 가뿐이 이준의 팔을 잡아 끌자 이준이 발버둥을 쳤지요. 한참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가뿐이 손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마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가뿐이 안채 쪽으로 사라지자 이준이 재빠르게 서윤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을 뒤적거렸지요. 잠시 후 이준의 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나왔습니다. 군고구마 2개였습니다. 이준이 따뜻한 군고구마를 서윤의 차가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서윤이 놀라 이준을 바라보자 이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부엌 가궁에서 몰래 꺼내왔어. 손 좀 녹여. 서윤의 손끝으로 온기가 번져왔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담장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준이 고구마를 한 입 떼어 서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서윤도 고구마를 떼어 이준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입에 호흡 불어가며 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한 고구마와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아침을 조금씩 녹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준이 불쑥 말했습니다. 색시, 손 내밀어봐. 서윤이 손을 내밀자 이준이 검지 끝으로 서윤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지럽지만 긴장감이 흘렀지요. 이준은 서윤의 손바닥에 눈목자를 그렸습니다. 낮에는 절대 눈빛을 바꾸지 마. 나를 그냥 철부지 어린 신랑으로만 대해야 해. 가뿐 앞에서는 더 무시하는 것처럼 굴어도 돼. 이준이 이번에는 입구자를 그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내가 기침을 2번 할게. 그게 신호야. 그러면 무조건 자리를 피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준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아버지 재산 장부 전부 외우고 있어. 어릴 때부터 몰래 봤거든. 황씨 부인이 빼돌린 것도 다 알고 있어. 서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서윤은 그 눈빛에서 두려움 대신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놈들이 방심하게 만드는 게 우리 무기야. 알겠지? 서윤은 비장한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약속을 손 안에 담았지요. 담장 너머 안채 쪽에서 가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이 재빠르게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색시야, 나랑 놀자. 빨래 그만하고. 서윤은 빨갛게 부어오른 손으로 빨래통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시렸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윤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신방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지요. 서윤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그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방님, 이 글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서윤이 붓으로 한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땅지 아니야? 서윤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천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서윤이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이며 이준에게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준은 붓을 받아들더니 잠시 글자를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붓끝을 서윤의 코에 톡 찍었습니다. 서방님. 서윤이 깜짝 놀라 코를 만졌습니다. 손에 먹물이 묻어났지요. 이준이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색시 코에 점이 생겼네. 잘 어울린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 그를 아셔야 사십니다. 제발 진지하게 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째 쌓인 피로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것 같았지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자 눈물 한 방울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준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색시, 울지 마. 이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지요. 나 사실 천자문은 6살 때 다 뗐어. 서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서삼경도 이미 읽었어.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었고. 서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척을. 이준의 눈빛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밖에서 똑똑한 척하면 황씨 부인이 날 죽이잖아. 내가 아는 게 없어야 위협이 안 되니까. 내가 멍청한 줄 알아야 방심하니까. 이준의 목소리에는 10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잊지 못했지요. 살기 위해 배움조차 숨겨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이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준의 몸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서윤의 품에 기댔지요. 작은 등이 서윤의 팔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제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서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윤의 소매를 작은 손으로 살며시 쥐었지요.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가 바람인지 발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이준이 서윤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집어들었지요. 이번에는 서윤의 코가 아니라 책상 위 종이에 단정하게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획이 힘차고 고른 명필이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창밖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림자는 소리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황씨 부인의 서재에 갑분이 들어왔습니다. 갑분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황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어젯밤에도 신방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밤새 아주 다정하게 붙어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씨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갑분을 바라보았지요. 밤마다. 예, 마님. 며칠째 계속입니다. 무척이나 가까워 보였습니다. 황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황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아이를 홀리고 있구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지요. 가뿐히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마님 말씀은 잘 듣지 않으시면서 저 며느리 곁에는 꼭 붙어 계십니다. 심상치 않습니다요, 마님. 황씨 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다 멈춰서더니 가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불러라. 잠시 후 태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황씨 부인의 친아들이었지요. 19살의 태진은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탐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진이 어머니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황씨 부인이 아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준이가 크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저 며느리가 곁에 붙어있는 한 일이 복잡해진다. 태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황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낼 빌미가 있어야지. 아무 이유 없이 내보냈다가는 바깥에서 말이 많아진다. 가문의 체면이 있으니. 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빌미를 만들면 되겠군요. 황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갑분의 감시는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이 황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지요. 서윤이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엇을 만졌는지까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이준의 저녁 밥상에 놓인 국 한 그릇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색도 없고 냄새도 없었지요. 아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준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코를 한 번 킁킁거렸지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서 입에 가져가는 척하다가 슬쩍 소매 안으로 흘렸습니다. 가뿐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숟가락으로 밥상을 두드리며 투덜거렸습니다. 국이 짜. 다시 가져와. 가뿐히 황급히 달려와 국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이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뒷마당 담장 아래 웅크리고 앉은 누렁이 한 마리가 이준이 던져준 무언가를 받아먹었습니다. 잠시 후 누렁이가 몸을 떨며 비틀거렸지요. 이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뒷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누렁이의 낑낑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울렸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깔리던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갑오 은그릇이 사라졌어. 황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놀라 부엌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황씨 부인이 안방 문 앞에서 양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지요. 가뿐히 그 곁에서 손을 비비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반지꼬리 옆에 가지런히 있었는데요.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요. 황씨 부인이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모든 방을 뒤져라. 집 안에 손벌은 나쁜 쥐새끼가 들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사랑채, 행랑채, 부엌, 창고를 차례로 뒤지기 시작했지요. 마당이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서윤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서윤의 신방이었습니다. 가뿐히 앞장서서 신방문을 벌컥 열었지요. 마님, 실례하겠습니다. 가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괴짝을 열고 책상 서랍을 뒤지고 벽장을 헤쳤지요.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방은 왜? 가뿐히 대꾸도 없이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 이불 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짤랑짤랑. 이불 밑에서 은빛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그릇 2점과 은비녀 하나였지요. 가뿐히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세상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뿐히 은그릇을 번쩍 들어올리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아기 마님 어찌 이러셨습니까?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갑부는 이미 은그릇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찾았습니다. 새 마님 방에서 찾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씨 부인이 천천히 안채 마루에서 내려섰지요. 서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감추지 않은 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댁의 며느리로 들어와 시어머니 유품에 손을 댔단 말이냐. 황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에 낮게 깔렸습니다. 가문의 법도가 엄하거늘 어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서윤이 마당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마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입니다. 황씨 부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럼 내 방 반지꼬리에서 저절로 걸어 나와 내 이불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냐.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유는 입술을 떨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증거는 이미 손안에 없었습니다. 황씨 부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봐라. 저것을 마당으로 끌어내 무릎을 꿇려라. 하인 둘이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서윤이 울부짖었지만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서윤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환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마당 흙바닥에 번졌지요. 이제 끝이구나.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색시야. 어린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맨발로 신방에서 뛰어나온 이준은 하인들 사이를 비집고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발이 거친 흙바닥을 박차고 전속력으로 내달렸지요. 안 돼. 색시. 이준은 몽둥이를 든 하인의 앞을 가로막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 서윤의 몸 위를 자신의 온몸으로 덮었습니다. 작은 팔로 서윤의 어깨를 끌어안고 서윤의 등에 얼굴을 묻었지요. 때리지 마. 우리 색시 때리지 마. 이준이 서윤을 꼭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인들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이 멈칫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비키십시오. 마님 명이십니다. 내가 그랬어.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내가 가져갔어. 색시는 몰라. 나 혼자 한 거야.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지요. 황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비키십시오. 어른들 일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이준이 서윤의 옷자락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색시 말고 나를 때려. 내가 했다고. 으앙. 하인 둘이 이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준은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놓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버텼지요. 거친 흙바닥을 뒹굴며 저항하는 사이 이준의 종아리와 무릎이 돌에 쓸렸습니다. 하얀 살갗이 벗겨지며 붉은 핏기가 번졌지요. 서방님, 안 됩니다. 제발. 서윤이 이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멈칫거렸습니다. 귀한 독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황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황씨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준을 더 이상 끌어당기라고 명할 수는 없었지요. 조카를 아끼는 숙모의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황씨 부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독한 것들 같으니라고. 내 조카 봐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는 것이다. 하인들이 물러났습니다. 서윤이 이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준의 무릎과 종아리는 피투성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작은 몸이 덜덜 떨고 있었지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어찌 이러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준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무릎으로 씩 웃었지요. 색시 안 다쳤지? 그 한마디에 서윤은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맞는 것이 나았습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 귀한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지요. 이준이 서윤의 눈물을 손등으로 툭 닦아주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서윤의 뺨에 흙자국이 생겼습니다. 이준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닦았지요. 바보야. 색시가 쫓겨나면 나 이 넓은 집에서 진짜 혼자잖아. 이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없으면 나 무서워서 못 살아.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준의 작은 몸을 꼭 끌어안았지요. 이준의 등이 서윤의 팔 안에서 잘게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것이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 황씨 부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얇게 꽉 다물려 있었지요. 눈빛 속에 차가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서윤은 이준을 아는 채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준의 흙투성이 손이 서윤의 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손이었지요. 서윤이 이준을 신방으로 데려와 약을 꺼냈습니다. 이준을 마루 끝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바지를 걷어 올렸지요. 무릎과 정강이가 온통 까져 있었습니다. 피딱지가 군데군데 앉아 있었고 시퍼런 멍도 들어 있었지요. 서윤이 약 그릇을 적신 헝겊으로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따가워. 이준이 움찔하며 발을 들었습니다. 참으십시오, 서방님. 조금만요. 서윤이 낮게 달래며 헝겊을 다시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서윤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진이었습니다. 태진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19살의 태진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지요. 서윤을 보는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징징대고 있어. 꼴 좋다. 태진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이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이랍시고 저 계집 뒤에 숨어서 울고 있으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서윤이 몸을 일으키며 태진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시다니 예의가 없으십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서윤을 비웃듯 내려다보았지요. 예의? 몰락한 양반과 딸이 예의를 입에 담아? 태진이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서윤이 뒤로 비틀거렸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이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무릎으로 태진 앞에 섰지요. 이준은 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이준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덤비게? 태진이 이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준의 발이 땅에서 살짝 떠올랐지요. 꼬마야, 잘 들어. 이 집은 곧 내 것이 된다.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봤자 결과는 정해져 있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몸에 좋을 거야.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진의 손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태진의 손을 떼어냈지요. 아이의 힘으로는 당겨낼 수 없는 손이었지만 태진이 스스로 손을 놓았습니다. 이준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겁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싸늘하고 고요했지요. 마치 깊은 모처럼 바닥을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태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요. 그러고 나서야 자신이 물러선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웃기고 있네. 태진이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라. 길어봤자 얼마 못 간다. 태진이 신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 이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준은 태진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범한 10살짜리의 눈이었지요. 응, 괜찮아. 이준이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다리 약 다 발랐어. 마저 발라줘.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다시 약 그릇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준의 상처에 약을 바르는 동안 서윤은 방금 전 이준의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윤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준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진이 절대 이 아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지요. 봄바람이 창호지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이준이 아야 소리를 내며 발을 살짝 움츠렸지요. 서윤이 더 조심스럽게 손을 놀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맞닿은 손끝으로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 신방에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서윤이 이준의 상처에 마지막으로 약을 발라주고 있었지요. 이준은 마루 끝에 앉아 발을 대롱대롱 흔들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준이 불쑥 말했습니다. 색시, 보여줄 게 있어. 이준이 품속을 뒤적거렸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지요.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탓에 종이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이준이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 서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촛불 쪽으로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먹물로 그린 그림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하고 엉성한 그림들이었지요. 뿔이 달린 도깨비 같은 얼굴, 뱀처럼 바느다란 눈을 가진 남자, 입이 비죽 튀어나온 여자. 그 옆으로 알 수 없는 작대기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방님? 이준이 가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이름하여 복수 장부지. 이준이 손가락으로 그림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뿔 달린 도깨비가 한 번 황씨 부인이야. 뱀 눈깔 남자가 2번 태진이고 입 튀어나온 게 3번 가뿐이야. 이준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혼쭐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어. 하나하나 다 갚아줄 거야. 서윤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맺힌 눈으로 푸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무시무시한 장부이십니다. 이걸 보면 다들 벌벌 떨겠습니다. 웃지 마. 이준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난 진심이야. 내 사람 건드리면 다 가만 안 둬. 두고 봐. 서윤이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이었지요. 장난기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복수장부라 하셨는데 저 작대기들은 무엇입니까? 이준이 종이 오른쪽을 짚었습니다. 증거 목록이야.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준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황씨 부인이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거 나 다 알고 있어. 언제 얼마씩 빼돌렸는지 장부로 다 적어뒀거든. 아버지 서재 장부를 몰래 외워뒀거든. 서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이준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황씨 부인이 갑분을 시켜서 아버지 탕약에 손을 댄 것도 알고 있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빨리 병이 깊어지셨는지. 처음엔 나도 몰랐는데 뒷마당 개들이 시름시름 알아나갈 때 이상하다 싶었어.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방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지. 이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10살짜리가 떠든들 누가 믿어주겠어. 도리어 내가 잡혀서 쥐처럼 죽임을 당할 뿐이야. 그래서 모으고 있어. 하나씩, 조금씩. 서윤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준이 종이를 다시 접어 품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황씨 부인 방에 곶감 훔쳐먹으러 들어가는 척하며 몰래 살펴봤어. 가쁜 심부름 따라다니는 척하며 귀 기울였고 바보처럼 굴면서 몇 달을 그렇게 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첫날 밤부터 이미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까? 이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혼자였지. 근데 이제 혼자 아니잖아. 서윤이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지요. 색시, 조금만 더 기다려.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그때 한꺼번에 다 끝낼 거야. 그때까지 나만 믿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작은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이준이 피딱지 앉은 무릎을 살짝 긁적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근데 색시, 나 배고파.
부엌에 뭐 없어. 서윤이 눈물을 훔치다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나오십니까? 왜,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준이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지요.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준이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색시. 서윤이 돌아보았습니다. 이준이 촛불 너머로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고마워. 오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방문을 열었지요. 봄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실려왔지요. 서윤은 잠깐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박대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탕약을 다리는 냄새가 하루 종일 집안에 가득했지만 차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조금씩 더 쇠약해졌지요. 서윤은 매일 아침 박대감의 탕약을 들고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박대감은 서윤을 보면 항상 힘겹게 눈을 열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작은 목소리로 그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면 이내 눈을 감았지요. 갈수록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서윤은 탕약 그릇을 받쳐 들고 박대감이 조금이라도 더 마실 수 있도록 조심조심 부축했습니다. 이주는 매일 저녁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잠들면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서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의 곁을 스치듯 지나가며 걸었지요. 서윤은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가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서윤이 달려갔습니다. 이준도 뛰어왔지요. 사랑채 방문을 열자 박대감이 자리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지요. 탕약 그릇이 머리맡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뿐히 손을 모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집안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고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지요. 황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와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찍으며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가시냐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보았습니다. 황씨 부인의 눈이 울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주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이준이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이준은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이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지요. 이준이 먼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지요. 이준은 너무 큰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작은 몸에 상복이 땅에 끌렸지요. 조문객들이 혀를 찼습니다. 절이 어린 상주가 안 됐구나. 이준은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황씨 부인이 빈소 옆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형님께서 이리 허망하게 가시다니 이제 이 집안에 남은 피부치는 저와 어린 조카뿐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보겠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잘 돌봐주셔야겠습니다. 황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윤은 이준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 내내 이준의 곁에서 물을 떠다 주고 끼니를 챙겼습니다. 이준은 거의 먹지 못했지요. 밤에 빈소 앞에서 졸음이 몰려오면 서윤의 어깨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서윤은 이준이 기대올 때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충분히 잘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켰지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황 씨 부인이 태진을 불러 무언가를 낮게 속삭였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을 바라보았지요. 서윤은 이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손을 되받아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조용히 떨어졌지요. 서윤은 그 잎새가 땅에 닿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방패가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준도 손을 놓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어둠이 깔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막 깔리던 시각이었지요. 서윤이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가뿐히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던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마님께서 두 분을 부르십니다. 서윤이 이준과 함께 안채로 향했습니다. 황 씨 부인이 방 안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태진이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인 넷이 방문 밖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황 씨 부인이 서윤과 이준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아, 내가 아비 잃은 충격으로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것을 어미가 다 보았다. 내 몸이 걱정이 되어 어미 마음이 타들어간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 부드러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지요. 이준이 조용히 황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실성기가 있어 보이니 한동안 조용히 쉬어야 할 것 같구나. 별채광에서 안정을 취하거라. 내가 잘 돌봐주마.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서방님은 멀쩡하십니다. 슬픔에 잠겨 계신 것뿐입니다. 굳이 광에 가두실 까닭이 없습니다. 황 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가두다니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조카가 걱정이 되어 쉬게 하려는 것인데 어찌 그런 험한 말을 쓰느냐. 태진이 비릿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새댁이 이 집 살림을 다 아는 것처럼 나서시네. 서윤이 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곁은 제가 지킵니다. 그것이 제 도리입니다. 황 씨 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봐라. 방문 밖에 서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윤이 이준의 앞을 막아서려는 순간 하인 둘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둘이 이준의 양팔을 붙들었지요. 이준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놓으라고. 이준이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서윤이 이준을 부르며 버텼지만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갔습니다. 별채 뒤편에 있는 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곳이었지요. 안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하인들이 두 사람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쾅, 쾅, 쾅. 밖에서 굵은 나무 빗장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3번 울리자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어둠이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어둠이었지요. 벽에서 스며드는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왔습니다. 서방님. 서윤이 어둠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준의 손이 서윤의 손을 찾아왔지요.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느낄 수 있었지요. 이준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서윤도 손을 떨며 이준의 손을 되받아 쥐었습니다. 바깥에서 황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분간 아무도 저 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가 직접 살피겠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광 안의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이준의 손을 꽉 쥔 채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이준이 서윤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어둠에 눈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문틈새로 가는 빛이 새어 들어왔지요.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이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은 벌써 광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출구. 서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손을 놓고 천천히 광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지요. 쌓인 잡동사니 더미를 손으로 더듬으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일한 방패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 안의 모든 권한은 황씨 부인의 손에 넘어갔지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서방님. 이준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도 이준의 눈빛이 보였지요. 고맙다는 말 대신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나란히 광구석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좁고 어두운 광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광 지붕 위로 떨어져 내렸지요. 바스라 하는 소리가 조용한 광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이준이 광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잡동산이 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지요.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삭은 나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이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더듬던 이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닥 한켠에 깔린 낡은 나무판 위였지요. 이준이 손가락을 나무판 모서리에 걸어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끼익 삭은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판 밑에 밧줄 하나가 매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준이 밧줄을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더니 점점 무게가 실렸지요. 이준이 두 손으로 밧줄을 잡아당기자 서윤도 옆에서 함께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당기자 밧줄 끝에 매달린 것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지랑알이었습니다. 작고 둥그스름한 지랑알이었지요. 겉에는 송진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막아둔 것이었지요. 이준이 항아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대체... 서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준이 씩 웃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모아뒀어. 서윤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황씨 부인이 저를 이 광에 가둘 것을 미리 아셨단 말씀입니까?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거칠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준비해뒀지.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준이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송진으로 밀봉된 뚜껑이 뻑뻑하게 열리며 안에서 묵은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서윤이 고개를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기름종이에 꼼꼼히 쌓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이 하나씩 꺼내 무릎 위에 늘어놓았지요. 첫 번째는 말라비틀어진 검은 덩어리였습니다. 독초 찌꺼기였지요. 이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첫날 밤 약과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종류야. 황씨 부인 방 귀퉁이에서 찾아냈어. 갖다 버리려다 만 흔적이 있었거든. 서윤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는 구겨진 종이 2장이었습니다. 이준이 조심스럽게 펼쳤지요. 촘촘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이중 장부야. 황씨 부인이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내역이 다 적혀 있어. 아버지 서재장부와 비교하면 얼마나 빼돌렸는지 한눈에 나와. 서윤이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지요. 몇 해에 걸쳐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빠져나간 금액들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준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펼치는 손이 잠깐 멈췄지요.
그리고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 받아들어 읽었습니다. 황씨 부인의 필체였습니다. 힘차고 단정한 글씨였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희를 조용히 처리하라. 들키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서윤은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손에 넣으셨습니까? 이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황씨 부인 방에 곶감 훔쳐먹으러 들어가는 척하다가 찾아냈어.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지. 원본은 두 곳 똑같이 베껴서 가져왔어. 황씨 부인은 아직 모르고 있을 거야. 서윤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몇 달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웃고 울고 때를 쓰는 사이 이준은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눈물을 보더니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지 마. 아직 울 때 아니야. 다 끝내고 나서 실컷 울어. 서윤이 눈물을 손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3가지 증거를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단단히 넣었지요. 이제 나가야 해.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밖에서 빗장이 걸려 있는데. 이준이 이번에는 광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 아래쪽 낡은 판자 하나를 손으로 눌렀지요. 판자가 안쪽으로 살며시 밀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판자 너머로 좁고 낮은 구멍이 보였지요. 겨우 사람 하나가 기어서 빠져나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이준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씨 부인이 나를 이 광에 가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가둘 때마다 조금씩 숟가락으로 흙을 파고 판자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었어. 몇 달이 걸렸지. 서윤이 넋을 잃고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황씨 부인이 결벽증이 있어서 이 광 근처에는 발도 들이지 않아. 하인들도 마찬가지고. 덕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서윤은 감탄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혼자 세우고 혼자 실행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그 증거가 있었지요. 이준이 먼저 구멍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게. 섹시 손잡아. 이준이 구멍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구멍 너머에서 이준의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서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도 몸을 낮춰 구멍 안으로 기어들었습니다. 흙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어깨가 양쪽 벽에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이준의 손이 서윤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구멍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보였지요. 이준이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달려야 해. 관악까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뒤에서 광 안의 빗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을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발소리가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별채 담장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한 걸음씩 내디뎠지요. 하인들이 자는 행랑채 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이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지요. 이준이 앞장서서 담장 아래 어두운 곳을 골라 걸었습니다. 바깥 담장 앞에 다다랐습니다. 높지 않은 담장이었지만 이준의 키로는 닿지 않는 높이였지요. 이준이 담장 옆에 쌓인 장작 더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갈게. 그 다음 섹시 손 잡아줄게. 이준이 장작 더미를 발판 삼아 담장 위로 올라섰습니다. 작은 몸이 담장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쳤지요. 이준이 몸을 담장 바깥쪽으로 넘기며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장작 더미를 딛고 올라서며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이 온몸으로 버티며 서윤을 끌어당겼지요. 서윤이 담장을 넘어 바깥쪽으로 내려섰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살짝 삐끗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뒤따라 담장을 넘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요. 서윤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려야 해.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는 산 하나를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가면 더 빠르지만 그 길은 위험했지요. 누군가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이준이 산길을 골랐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뿌리에 발이 채였지요. 서윤은 이준을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등에 찰싹 붙어 품속의 항아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색시야, 나 내려줘. 나도 달릴 수 있어. 이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살리기 전엔 못 죽습니다. 서윤이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거친 산길을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돌에 찍히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서윤은 발끝에 느낌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요. 그러나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준의 무게를 등에 느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등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색시, 조금만 더. 고개 넘으면 내리막이야.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능선이 보였지요. 서윤은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고개를 향해 달렸습니다. 고개를 넘자 눈 아래로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관아의 불빛이었습니다. 서윤이 내리막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이준이 서윤의 등에서 소리쳤습니다. 거기야. 저기가 관아야.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관아 문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관아 앞에는 횃불이 켜져 있었지요. 서윤이 마지막 힘으로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관아 문 기둥을 붙잡으며 버텼지요. 이준이 서윤의 등에서 내려서며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서윤의 팔을 단단히 잡았지요.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 포졸 둘이 창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일찍부터 웬 행패냐. 썩 물러서거라. 포졸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맨발을 질질 끌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를 뵙게 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포졸들이 서윤의 피투성이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초라한 행색을 훑었지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말 위에 황씨 부인이 앉아 있었지요. 그 뒤로 태진과 하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황씨 부인의 얼굴이 횃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저것들을 잡아라. 황씨 부인이 낮게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말에서 내리며 서윤과 이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서윤이 이준을 등 뒤로 밀며 앞에 섰습니다. 하인들이 서윤의 팔을 잡았지요. 서윤이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피투성이 맨발로 흙바닥을 딛고 서서 서윤이 있는 힘껏 소리쳤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발 좀 봐. 저 피투성이 발 좀 봐.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소란이 커지자 관아 안쪽에서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무슨 소란이냐. 관아 문이 열리며 사또가 나왔습니다. 사또의 눈이 서윤의 피투성이 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황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황씨 부인이 말해서 내리며 읍소했습니다. 사또 날이 제 조카가 실성하여 며느리를 꿰어 달아났습니다. 집안 단속을 하러 왔습니다. 소란을 피워 송구합니다. 사또가 황씨 부인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이 하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또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지요. 훌쩍이던 콧물도 없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도 없었습니다. 이준은 선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고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날이 들어주십시오. 목소리가 관아 앞마당에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황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진이 앞으로 나서려다 멈췄지요. 사또가 눈빛을 바꾸며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새벽 하늘의 별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상복 자락이 아직 채 벗겨지지 않은 채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맨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자자효 군신유이라 하였거늘 어미가 자식의 밥에 독을 넣어 죽이려 한 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목소리가 관아 앞마당에 또랑또랑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변했지요. 황씨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날이 보시다시피 아이가 실성하여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려가 돌보겠습니다. 이준이 황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씨 부인의 눈과 이준의 눈이 마주쳤지요. 황씨 부인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준이 다시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자는 제 아버지의 후처이자 저희 계모입니다. 저자가 수개월에 걸쳐 아버지의 탕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병들게 하였고 끝내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제 밥상에도 매일 조금씩 독을 탔습니다. 첫날 밤 제 처에게 내린 약과에도 독이 들어 있었지요. 그날 밤 약과를 핥은 쥐가 거품을 물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독을 피하기 위해 수개월간 밥을 먹는 척하며 소매에 흘렸습니다. 뒷마당 개들이 시름시름 알아나간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경악했습니다. 저 아이가 바보가 아니라 신동이었네. 계모가 조카를 죽이려 했다고. 황씨 부인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까? 멀쩡한 어미를 살인자로 몰다니 이것이 바로 실성한 증거입니다. 태진이 앞으로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날이. 저 아이는 압이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어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사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당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은 두 손을 꽉 쥐며 이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사또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날이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준이 품속에서 지랑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를 사또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사또가 포졸에게 눈짓했습니다. 포졸이 항아리를 받아 사또에게 건넸지요. 사또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사또가 하나씩 펼쳐보았지요. 첫 번째로 말라비틀어진 독초, 찌꺼기가 나왔습니다. 사또 곁에 있던 의원이 들여다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부자입니다. 조금씩 먹으면 서서히 몸을 상하게 하는 냉독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 장부가 나왔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 살폈지요. 날짜별로 빼돌린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황씨 부인의 밀서가 나왔습니다. 사또가 밀서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읽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황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대의 필체인가? 황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또 날이 누군가 제 필체를 흉내낸 것입니다. 저 아이가 꾸며낸 것입니다. 사또가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밀서를 들어 나란히 비교했지요. 필체가 동일하구나. 황씨 부인이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또 날이 제발 들어주십시오. 저는 저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어찌 제가. 이준이 황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지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날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황씨 부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자가 첫날 밤 제 처에게 내린 약과 저자가 은그릇을 훔쳐 제 처의 이불 밑에 숨긴 것, 그리고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를 광에 가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없애고 이 집안의 재산을 저자의 아들 태진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태진이 발끈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어린 놈이 어른에게 감히. 그 순간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태진이 멈칫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당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사또가 황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이리 분명하니 더는 변명할 길이 없겠구나. 황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마지막 남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황씨 부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진이 달아나려다 뒤따라온 포졸에게 붙잡혔지요. 가뿐히 군중 속에서 도망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황씨 부인이 끌려가며 이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준은 황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신동이었구나. 계모의 흉계를 혼자 다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야. 서윤이 이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준의 어깨가 서윤의 눈높이에서 보였습니다. 언제나 서윤이 내려다보아야 했던 작은 어깨였지요. 서윤이 이준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이준이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준의 작은 몸이 서윤의 품에 기댔습니다. 가을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은빛 여명이 관아 앞마당을 물들였지요.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졸들이 황씨 부인과 태진, 가뿐을 관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지요. 세 사람이 나란히 흙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대감 댁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또가 이중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적힌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나 되는가? 곁에 있던 관리가 장부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빼돌린 금액이 쌀 300석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날이.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성들이 저 많은 걸 빼돌렸다고 하며 혀를 찼지요. 사또가 독초 찌꺼기를 의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정령 부자가 맞는가? 의원이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장기간 소량씩 복용하면 기력이 서서히 소진되어 병석에 눕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황씨 부인이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비볐습니다.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 아이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미가 자식에게 그런 짓을. 사또가 밀서를 황씨 부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씨는 무엇인가? 이준이를 조용히 처리하라. 들키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것이 그대의 글씨가 아니란 말인가? 황씨 부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쓴 것으로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날이 제발.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황씨 부인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사또가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느냐? 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잠시 버티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미가 시켰다고 제 형의 목숨을 앗으려는 짓에 손을 보탰단 말이냐? 내 나이가 몇이냐? 태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가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뿐이 이미 땅에 이마를 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리.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거역하면 저도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백성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서윤이 이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서 있었지요.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독을 이용하여 남편을 해하고 자식을 살해하려 한 죄, 가산을 빼돌린 죄가 분명하다. 관아의 법도에 따라 엄히 다스리겠다. 사또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변방으로 유배에 처한다. 황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리, 제발. 나리. 포졸들이 황씨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황씨 부인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사또가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진은 관노로 삼는다. 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또가 가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뿐은 관비로 삼는다. 가뿐이 울부짖으며 엎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뿐이 기어서 서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발목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울며 빌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마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요. 서윤이 가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우물에 손을 담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불 밑에서 은그릇이 쏟아지던 순간이 떠올랐지요. 이준이 흙바닥을 뒹굴며 피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치맛자락을 뺐습니다. 자네의 탐욕이 자네를 망친 것일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가뿐이 오열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포졸이 가뿐을 데려갔지요. 사또가 마지막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의 모든 권한과 재산은 정당한 상속자 박이준에게 돌아간다. 빼돌린 재산 또한 전부 환수하도록 하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 마당에 있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됩니다. 드디어 권선징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준이 사또를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오랜 시간을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이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준이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완전히 풀렸지요.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이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이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준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지요. 그러나 눈꼬리에서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이 소매로 얼른 닦았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관아 앞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어두웠던 곳에 빛이 내려앉는 것처럼 따뜻하고 환한 빛이었지요. 황씨 부인이 끌려나가면서 이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준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을 보고 있었지요. 집안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자 박대감 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씨 부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늙은 청지기 어른이 다시 불려왔지요. 백발이 성성한 청지기가 대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를 다시 불러주시다니.
이준이 청지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안을 다시 맡아 주십시오. 제가 없는 동안 서방님과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청지기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인들도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황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굳어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표정을 되찾았지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저녁마다 우물물을 깃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안채 너머로 넘어왔지요. 오래 비어있던 것들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준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사랑채로 들어서자 이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서 몇 장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준이 붓을 내려놓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 서윤이 이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색시, 나 한양으로 가려 한다. 서윤이 놀라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요?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나는 너무 어려. 이번 일로 저자들을 물리쳤지만 그것뿐이야. 진짜 힘은 아직 없어. 세상에는 황씨 부인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더 있고 그들을 막으려면 내게 진짜 힘이 있어야 해. 서윤이 조용히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겠어.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어. 그래야 너를 진짜로 지킬 수 있어. 이 집안을 진짜로 지킬 수 있어. 서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얼마나 가 계실 겁니까? 이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 어쩌면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마. 그것만은 약속해.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얼른 눈을 깜빡였지요. 이준이 책상 위의 문서를 서윤에게 밀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는 문서야. 청지기 어른이 도와주실 거야. 장부관리며 소장농관리며 다 내가 해야 해. 서윤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준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하겠습니다, 서방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준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보따리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붓과 벼루가 들어있었지요. 청지기와 하인들이 일렬로 서서 배웅했습니다. 서윤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준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도 이준을 바라보았지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땐 내가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이준이 씩 웃으며 말했지요. 지금처럼 내려다보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서윤이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지요.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준이 돌아섰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맨 뒷모습이 대문을 나섰지요. 이준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따리가 걸음에 맞춰 조금씩 흔들렸지요. 서윤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골목 끝에서 이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 집안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돌아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서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지요. 청지기가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안으로 드시지요. 오늘부터 장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청지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텅 비어 있던 것 같던 마당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사랑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책상 위에 이준이 두고 간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붓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지요. 붓끝이 아직 촉촉했습니다. 이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붓을 가슴에 살며시 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지고 다시 겨울이 왔지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말없이 흘러갔습니다. 서윤은 그 세월 속에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부를 펼쳤습니다. 청지기와 함께 소작농들의 사정을 살폈지요. 낮에는 집안 살림을 챙기고 밤에는 이준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하루의 끝을 맺었습니다. 편지는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초반의 편지는 글씨가 아직 삐뚤었습니다. 색시야, 한양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내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 웃음이 나왔다가 눈물이 났지요. 서윤은 그 편지를 반으로 접어 베개시 잔에 넣어두었습니다. 중반의 편지는 글씨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학문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곧 소과를 치를 것입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글씨 속에서 변성기를 지나는 소년의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 도착한 편지는 달랐습니다. 글씨가 힘차고 유려했지요. 부인, 한양의 매화가 피었습니다. 내 그리움도 만개하였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남자의 글씨였습니다. 서윤은 그 편지를 읽다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고 있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지기를 10번 반복했지요. 10살 꼬마의 신부였던 20살 서윤은 어느덧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가는 세월의 흔적이 생겼지만 눈빛에는 오히려 깊이가 더해져 있었지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 온 세월이 서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몰락 직전이었던 박대감 댁은 이제 말에서 손꼽히는 부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청지기와 함께 장부를 꼼꼼히 살피고 소작농들을 직접 챙긴 덕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윤을 박대감 댁을 살려낸 여장부라 칭송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주판을 튕기고 붓을 잡느라 서윤의 고운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지요. 서윤은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경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서윤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서윤이 매화나무 앞에 서서 꽃망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마다 이 꽃이 피면 이준이 생각났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꽃은 피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뻗어 꽃망울 하나를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매화 지기 전에 도착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도착한 이준의 마지막 편지였지요. 서윤이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여러 번 다시 읽었는지 몰랐습니다. 종이가 닳도록 접었다 펼쳤지요. 매화가 피었습니다. 서윤이 마당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 향기를 실어왔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그리고 활짝 열렸습니다. 햇살을 등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는 훤칠한 사내였지요. 가슴 한편의 암행어사 마패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10살 때 콧물을 흘리며 비틀거리던 꼬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준이 성큼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준을 바라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내려다보았던 작은 어깨가 이제는 서윤이 올려다봐야 하는 넓은 어깨가 되어 있었지요. 10살 때 이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돌아올 땐 내가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이준은 그 약속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서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주판을 튕기고 붓을 잡느라 굵어진 손가락 마디, 박인 굳은 살, 곳곳에 남은 세월의 흔적들. 이준이 그 손을 자신의 크고 단단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이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왔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지요.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이 흐르자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었지요. 이준이 손을 들어 서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이준이 서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전 서윤이 이준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준이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때는 서윤의 팔이 이준의 작은 등을 넉넉히 감쌌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준의 팔이 서윤을 넉넉히 감싸고도 남았습니다. 마당의 매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들이 하나둘 바람에 실려 두 사람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지요. 흰 꽃잎이 서윤의 머리 위에, 이준의 어깨 위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이준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안채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가 만발해 있었지요.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꽃잎이 흩날려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10년 전 서윤이 차갑고 언 손을 호호 불며 감싸주던 그 고사리 같은 손. 그 손은 이제 서윤의 손을 넉넉히 덮고도 남는 사내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10년 전 약속 기억하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서윤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컸으니 이제 평생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리리다. 서윤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이준의 어깨에 고개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서방님,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꽃 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 위로 내렸지요. 이준과 서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는 10년의 세월이, 10년의 기다림이, 1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의 차이는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살리고자 했던 지혜로운 마음, 끝까지 약속을 지킨 두 사람의 진심, 그리고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그들을 진정한 부부로 만들었습니다. 10살 꼬마 신랑과 20살 신부. 세상은 이들을 비웃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크면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꼬마의 다짐,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는 신부의 다짐.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이 봄처럼 따뜻한 날들만이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살 꼬마 신랑 이준과 20살 신부 서윤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비웃어도 서로를 향한 진심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약과 앞에서도, 차가운 광 안에서도, 10년의 긴 이별 앞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형편도 상관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셨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야담록은 앞으로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